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의정 갈등 좀 출구를 찾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이제 신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작년 2월 달인가요? 2,000명 지원하겠다. 그러면 느닷없이 정말 그런 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해서 온통 이제 혼란이 커졌었죠. 네. 1년 5개월 만에 이제 정상화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갈 길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교육의 질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학사 단위 자체가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단위로 한답니다 의대는. 그러니까 당장 이제 2월 달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 7월 달이 끝나고 새 학기에 방학 다 끝나고 말이죠. 9월 달 새 학기 2학기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이고 특히 지난해 경우에 이제 유구파 이런 거 이제 면제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 다시 칠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 다 거부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제 신뢰가 쌓였는데 지금 의대생들은 이제 정부와 이제 학교에 이제 일단 일임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전공의들이 다 복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공의들은 개업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100%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공인. 그래서 의대생 전공의가 다 100%는 아닌데 아무튼 의정 갈등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정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돌파구를 여는 건 의미가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의료단체도 그렇고 의대생들도 그렇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원칙적인 건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선 환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만시지탄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중요한 것은요. 타대 학생들과의 형평입니다. 그리고 원칙입니다. 학사 운영의 원칙과 그 학교마다 그 규칙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 넘어서서 그냥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것 또 아까 전공의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정이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봐준다고 해서 어디까지 봐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돌아왔어야 될 일인데 정치적으로 그동안 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제 새 정부가 왔으니까 어떤 또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 의대를 나온 부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이제 장관이 만약 된다면 기대가 된다. 이런 점에서 전격적으로 또 김민석 총리의 여러 가지 설득도 주요했다 그러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무조건적인 100%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고 대학을 운영하고 의료계의 정상화에 맞는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결코 봐주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 자체는 좀 다행이지만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찝어주셨고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대통령이 이제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인사가 이제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 임명된 홍소영 청장인데요. 이런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교수님. 차관 인선은 뭐 장관 인선과 달라서 지난번 인선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용 시장 정부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용적 시장 정부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차관급 인사에서도 주로 이제 관료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이제 배치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무청장의 이제 첫 여성 병무청장이에요. 병무청에 근무했던 분이니까 별 문제 없죠. 병무 행정을 아는 분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차관 인선보다도 이제 장관 인선이 문제겠죠. 내일부터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그게 문제인 것이고
차관 인선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인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예, 문제 없이 좀 실용적인 인선이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법제처장의 조원철 변호사도 그렇고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소영 그 병무청장은 병무청장, 네. 아주 특이한 이력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에 뭐 생물학 하신 분이 병무행정 뭐 못하실 리는 없지만 아주 굉장히 정보와 분석에 능한 그야말로 병무행정을 평생 해온 분. 그래서 내부 발탁이라는 의미에서도 컸고 더군다나 이분은 올해 59인데 지금 퇴임 연수 중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기로 하고 연수를 받다가 이번에 청장 발탁이 되면서 대단한 화제가 됐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조직의 어떤 그 내부 승진의 그 분위기를 또 여성들의 역할, 뭐 남녀를 가릴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 발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대장동 변호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것이 뭐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이런 식의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률에 도움을 줬던 분들이 국가 요직에 가는 것을 뭐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좀 우려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보훈 성격의 인사를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법률을 해석하고 중요한 고비마다 여러 가지 유권 해석도 내려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자리에 또 흔히 말하는 대장동 변호사였던 분이 갔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지적할 건 지적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 부처는 전부 그 전문성에 기초한 그런 내부 발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관 인사, 정무직과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한 장관과는 별도로 차관들은 평생을 봉직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내부 인사를 대거 발탁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네. 외교 특사단의 면면도 살펴보죠. 윤여준 전 장관, 강금실 전 장관, 추미애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그야말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이 특사단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취임이 되자마자 이제 취임을 사실 그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직접 정상 외교를 지금 효율적으로 다 펼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계 각국의 뭐 EU, 프랑스, 또 뭐 인도, 영국 다 좋습니다. 이런 나라에 뭐 중량감 있는 분들을 보내는데 사실 이 특사라는 것은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긴급 현안이 있거나 그 양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특사를 그 이미 또 발표된 특사들도 있잖아요. 대미 특사 세 사람도 있고 그 이 특사 외교가 이렇게 좀 약간 그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뭐 하러 가는 거지? 좋은 관계 유지하러 가는 거지 하는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외교 현안은 역시 무엇보다도 미국 아니겠는가. 물론 세 분의 특사가 갑니다마는 지금 영국이나 EU, 프랑스, 인도에 과거에 법무장관을 했던 추미애 의원이 영국 특사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과연 지금 이런 그 우리와 딱히 중요한 현안이 없는 국가에 지금이 저렇게 특사를 대거 보낼 마치 무슨 특사 퍼레이드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런 점은 다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지적 사항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다른 때와 달라서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워낙 큰 우리가 격변을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 특검 등 이제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특사라는 거 그러면 특별한 국가국 간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파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정상회담이 잘 되지 않을 때 미리 이제 파견한다니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EU나 프랑스, 영국 다 주요 국가들이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전직 장관 출신이라든지 현역 의원, 전직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게 있는 중량감들을 파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 복귀, 새로운 민주주의로 우리가 복귀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만 그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지금 7개월 됐는데 그걸 설명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가장 부각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의혹들, 여러 쟁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 전국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다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낙마, 복수 낙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 낙마는 국민의힘 측의 얘기일 뿐 민주당이 수용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 민심의 바로미터.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민심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시사했더라고요. 모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강선우 장관의 경우는 지금 계속 뭐가 나와요. 그 여의도의 그 보좌관들의 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는 그 대나무 숲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는데 무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비교 견적을 해보라고 하질 않나. 명품 가방, 명품을 살 때도 대신 가서 사오라고 하지 않나. 그 밖에도 내용이 아주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두 사람의 보좌관을 특정해서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다만 명백히 드러난 카톡 증거가 있었잖아요. 안 했다고 한 그 이른바 변기 청소 같은 거 그런 것은 알았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뚜렷한 해명은 없고 또 오히려 2차 가해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 2년간 근무했다는 여성 그 보좌관의 어머니를 내세워서 우리 장관 후보자님 같이 좋은 분이 의원님 같이 좋은 분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또 역시 강선우 의원 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불리함 속에서도 제기한 폭로한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과 가족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또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계속 연이어 터져나오는 갑질 의혹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그 보좌관들을 역공하는 모양까지 나오고 있는데 5년간 48명이 아니라 28명이었다. 중복 임용이 있다. 28명은 작습니까? 5명, 6명 꼴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게 물타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고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네. 사회부총리와 교육의 책임자가 될 텐데 제자 논문 표절이 명백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복계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공동저자로 올려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해명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대단히 지금 부적절하고 아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진숙 후보자는 좀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면 힘들다는 그 뉘앙스를 좀 풍긴 걸로 봐요. 그래서 복수 낙마를 하든 안 하든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또 여성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 후보자 3명만 지금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 그분들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약간 좀 그것도 그 현역의 좀 다선 의원급들은 9명이나 되는 현역 중에는 한 분도 남성 후보자는 없다는 점에서 이것도 역차별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에서도 이 문제는 민심의 눈높이를 좀 냉정히 바라보고 임해야 되겠다. 이걸 100% 통과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소 2명 이상의 복수 낙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하는 말씀이 길게 다 하셔가지고 내가 할 말씀이 없는데 지금 이진수 후보자와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쟁점인데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청문회라는 게 과거 역대 정부의 경우에 보면
윤석열 정부도 14명을 청문보고서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괜찮았어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14명을 강행 임명하면서 그때부터 물론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변수가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윤석열 정부 때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가 강선우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과 그 전직 보좌진이 얘기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로 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저는 자기가 없다고 봐요. 이거 다른 거와 달라서 이게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사회적으로 갑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사실관계가 달라요 지금. 전직 보좌진들의 말이 맞는 건지 그 대나무 숲인지 거기에 올라오는 말이 맞는 건지 강선우 후보자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진수 후보자의 경우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이건 이제 부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진수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론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이걸 좀 가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김수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됐고 여러 이제 의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뭐 완벽을 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유난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정리해서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 해명 들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직 보좌진의 말이 맞는 것인지 강선우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진수 후보자도 같은 얘기예요. 표절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가리면 돼요. 가려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건 잘 몰랐는데 이진수 후보자의 경우가 이거 대단히 딱하게 됐다. 뭐 그런 취재 말씀한 걸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굳이 이거를 집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굳이 대통령이 이거 누가 추천한 사람이 이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추천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처음에 지금 지지율도 높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실용적 시장 정보가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제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다는 건데 굳이 집약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들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짧게 짚어보면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영순이다라고 밝혔고 또 이에 대해서 내부 반발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혁신위의 쇄신 작업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짧게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보세요? 워낙 기간이 짧습니다. 8월 14일 전대를 예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혁신위원장이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될 텐데 인적 쇄신 부분에서 큰 지금 마찰이 있어요. 지금 뭐 말 그대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분부터 인적 쇄신해라. 쉽게 얘기해서 퇴진시키자는 건데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쪽에서는 이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실은 그 주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적 쇄신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은 차기 선출될 지도부, 뭐 그게 대표가 될지 집단 지도 체제가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그때까지 좀 길게 보고 호흡을 가져가든가 또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윤희숙 비대 혁신위가 이걸 했다.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성과를 내면서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10%대로 지금 전락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는 그런 혁신의 불꽃을 불씨라도 일으키길 바랍니다. 네, 짧게 논평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이 평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적 쇄신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죠 도대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절대 체포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의원들 그 사람들도 사과해야 돼요. 그게 인적 쇄신의 단초고 그게 쇄신이 혁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안 돼놓고 아무리 다른 말하고 다운 단계 사과 못 내면 뭐합니까?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여기서 의원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한남동 관저에 여러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가장 앞장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그 당원 당규에 그 사과문 넣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매일 사과만 하느냐.
그런 인식을 가진 분부터 사과해야죠.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무조건 사과하고 당원 당규 뭘 하고 당원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인적 청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 지금 60대 70대도요 민주당이 우세해요. 지금 지지율이.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북 TK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오차범위 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근데 아직도 인적 쇄신하지 않고 그냥 당원 당규 사과만 넣겠다.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한다. 제가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